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2030 청년 세대. 청년 실업, 주거 불안, 저출산 등 청년 문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시급한데요. 이슈픽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 또는 마음의 자세, 시민의식. 국민들이 이런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지키느냐에 따라 선진국을 판단하기도 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포커스온에서는 민주주의의 완성,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을 이야기할 때면 청년층인 2030 세대가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청년 세대,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 이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정책 역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청년 문제에 직면한 청년층들은 자연스레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청년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8만 원) 시대, N포 세대. 비정규직이란 꼬리표를 달고 벼랑 끝에 선 청년들. 취업이라는 현실을 걱정하기에 바쁜 청년들은 자연스레 정치에는 무관심해졌습니다. 청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년층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20대 국회에서 청년 의원은 300명 중 달랑 3명, 단 1%에 불과합니다. 얘기했던 부분들을 연맹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듯 아직까지 한국에서 청년 정치인은 낯선 존재인데요. 무엇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청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이 직접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거쳐서 오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직접 하는 게 더 쉽단 말이죠. 분명히 그 사이에서 새나가는 예산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한테 필요하다,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런 것들이 논의 자체가 이제 활발히 되고 있고 청년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주체는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위에 어떤 기성세대들이 청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이제 세 분이 합치면 16선이세요. 네. 한쪽 지역구는 6선이시고 이제 또 나머지 두 개 지역구는 5선씩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6선이면은 이제 뭐 16선씩 4년을 하면은 64년 정도인데 말 그대로 사람 한 명의 환갑 인생 동안에 바뀌질 않는다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16선 동안에 바뀌지도 않았고 이제 시민들도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하고 청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무관심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큰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산업화도 이루어져 있고 민주화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는데 잘 먹고 다 잘 살고 있고 너희들은 왜 공부 안 하니? 내가 부모님이 뭐 내가 뭐 지원 안 해주는 것도 없는데 너희들은 왜 공부 안 하고 사니? 그렇게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들 자체가 관심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 애들만 봐도 뭐 저희 삼촌 세대 때 막 민주화 한다고 막 데모 하시고 다니고 이랬다면 저희 때는 그 나이 때 애들이 당구 치러 다니고 PC방 다니고 뭐 게임하러 다니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제 주변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진짜 청년부터가 저희 같은 단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지 또 기성세대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제도 개선의 주체로서 국회에 진출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진 청년들이 국회에 진입하기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출마를 하려면 무소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당에 소속이 돼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나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더라도 공천권 문제에서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뭉칠 수가 없고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유권자연맹이 별도의 수입 사업을 준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선거 정치로 입문을 시켜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 일부라도 하나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끝까지 소신 있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개혁 도입은 물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을 때 또 우리가 직접 참여했을 때 뭔가 변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한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저희가 불평만 하고 왜 이 나라는 이럴까?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이거면 탓만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저희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만 있다면 고인물이 될 것이고 그거는 직접 저희가 변화를 만들어야만 그 물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 단체들. 특히 청년 정치인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사회, 문화, 예술, 정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의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인재 양성소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정치 분야에서만큼은 청년들의 활동이 기득권층에도 막히고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함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정치 인재들을 모아서 정치 인재 양성에 많은 힘을 쏟을 그럴 예정입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청년 정치 참여. 청년들은 물론 우리 사회와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책임지는 참여가 미래를 창조한다. 40살에 대통령이 된 에마뉴엘 마크롱, 35살에 스웨덴 교육부 장관 구스타프 프리돌린. 우리나라에선 아직 낯설지만 외국의 경우 청년 정치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정치 경험을 쌓고 일찍 정치에 진출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 교육과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키고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선 외국의 청년 정치 육성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2살에 영국 보수당의 정책연구소 특별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22살에 입당해 41살 때 최연소 노동당 대표가 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재신도 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17살 때 노동당에 입당. 2008년 뉴질랜드 의회에 진출했고 37살의 나이로 총리가 됐습니다. 외국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정치 경험을 쌓고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주권자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교육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몇몇 나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선거가 있을 때 그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모의 선거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학습하고 체험하게 만들면서 건전한 민주 시민의식을 또는 시민성을
길러 나가는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 정치 참여가 왕성한 독일에서는 정당의 청년 조직을 통해 10대 때부터 꾸준히 정치 활동에 참여, 정치적 자질과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력을 갖춘 거물급 정치인이 탄생하고 있는 건데요. 헬무트 콜과 게르하르트 슈레더 모두 당 청년 조직 출신입니다. 스웨덴 정당들은 내부의 청년 정치학교를 통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종 훈련을 거치면서 정치에 입문하기 때문에 20, 30대 의원과 장관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스웨덴 교육부 장관 구스타프 프리돌린. 스웨덴 녹색당 당원에 가입할 당시 11살. 19살의 국회의원이 된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2014년 32살에 교육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이 정치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고 청년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는데요. 정치 경험이 없는 청년이 당선되기 어려운 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청년들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면 청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청년 세대 중심으로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때문에 청년 문제를 잘 아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안팎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회 밖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의 멀게만 느껴졌던 정치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들, 함께 만나보시죠. 국회 밖에서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 특정 단체나 정당의 후원을 받지 않는 순수 정책 모임, 청년 정치 크루를 만났는데요. 둘, 셋. 안녕하세요. 청년 정치 크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크루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수입니다. 저는 배그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다입니다.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는 강성찬입니다. 신사임당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환입니다. 지각과 불성실을 담당하는 박겸송입니다. 오늘도 지각했어요. 정치계의 아이돌 그룹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 정치 크루. 네, 저희 청년 정치크루는 이제 청년들이 진보나 보수라든지 아니면은 지지하는 정당 같은 거에 이제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한번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3년 전에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정책을 저희가 직접 고민하고 만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실이나 정당에 제안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의 멤버는 단 7명뿐인데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더 이상 수를 안 늘리느냐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는데 저는 결국에 그 수를 늘린다는 것도 기존에 이제 조직 가지고 정치하던 시절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마음 맞는 손발 맞는 친구들 7명이서 같이 이제 좀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전공도 직업도 모두 제각각. 각자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직접 정책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청년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채용 과정에서 이제 수습 사원들한테 영업 능력을 보겠다 하고 이제 2주 동안 영업을 시켰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네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 전원을 해고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좀 화가 너무 나서 알아보니까는 이 구직자들의 처우라든지 아니면 구직자들의 권익에 관한 이런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없나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건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에 이제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들이고 나이 차이도 저희랑 많이 나다 보니까 이 구직자들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구나. 없다면은 그럼 청년들이 직접 우리의 정책을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취준생 보호법입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 실무 평가를 빌미로 영업을 시키고 그 이윤을 편취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도록 한 게 이제 주요 요지예요. 그리고 요즘 기업들이 사람들 채용할 때 연봉 안 알려주더라고요. 면접 때 뭐 궁금한 거 있냐 해서 연봉 얼마냐 물어보면 사회성 없는 사람 취급하고 하는데 애초에 그럼 연봉을 공개하고 사람을 뽑아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이 기숙사 문제 관련해서 이제 대학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뭐 생계 유지 뭐 이런 걸 이유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해서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의 이런 건축 권한을 지금은 이제 구청에서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상급 기관으로 올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눈치를 보는 게 좀 덜 하지 않을까. 기숙사를 짓는데 조금 더 턱이 낮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청년들끼리 머리를 맞대어 나온 정책들은 쇼케이스를 열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돌 가수 같기도 하죠. 저희가 이제 좀 저희가 만든 정책을 저희를 지지해주는 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아이돌 가수들 보면은 앨범 처음 낼 때 이제 본인들의 음악을 팬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로 이제 쇼케이스라고 이름 짓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아이돌 컨셉처럼 이렇게 좀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고민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이런 정책을 좀 소개한다라는 취지로 쇼케이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 정치 크루가 아이돌을 표방하는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형이 아이돌을 컨셉을 따라와서 그렇게 아이돌을 좀 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이돌처럼 사진을 찍고 이렇게 포즈도 취하고 그리고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 당시에는 되게 이런 거 왜 하나 싶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아이돌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국회에 닿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청춘들. 하지만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주는 정치인들의 부재로 인해 정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는데요. 곧 청년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도달하게 될 그 세대들까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청년이 하는 정치가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세대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을 건드리게 되는구나. 일단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약간은 하거든요. 하면 할수록 굉장히 단단한 벽이 어떻게든 있어서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적이든 이걸 뭐 두드리긴 두드리기지만 이게 두드린다고 뭔가 금이 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것 그게 좀 어렵지만 뭐 재밌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되고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청년과 정치의 거리를 좁히는 일. 최근엔 소통 영역을 넓혔습니다. 저희 청년정치 크루 유튜브 방송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콘텐츠를 만드세요? 저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정치를 친숙하고 익숙하게 좀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시도인데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 뭐 보시다시피 여기 크루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도 직접 하고 촬영도 직접 하고 업로드도 하고 있어요. 정치는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매일 고민한다는 청년 정치 크루.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처럼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했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게 이제 이런 게 아싸지. 아싸지. 인싸라면 뭔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그거는 알려줄 수 없단다. 왜냐면 내가 알려주면 너희들 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지 않겠니? 터지란 말이야. 너무 추워. 콩 떼죠. 그러니까 아직은 서툴지만 관심과 열정으로 만든 이들의 결과물은 정치에 무지했던 20, 30대들에게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는데요. 맞다. 생각났어. 청년들이 변화시킬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청년 정치라는 이 네 글자에 담긴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정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정치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정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저희 세대에는 이제
진보나 보수라는 이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저 사람 의견이 맞다 싶으면은 같이 손잡고 밀어주고, 또 저희 예를 들어서 같은 진영 아니면 같은 정당 안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좀 그것도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 또는 마음의 자세, 이것은 시민의식의 사전적 뜻입니다. 속된 말로 개념 없는 행동을 보면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시민의식은 국민들이 그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잘 지키느냐에 따라 선진국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올바른 시민의식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민주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의 한 터널에서 21명의 유치원생이 타고 있는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 아이들을 무사히 구조했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지나가던 시민들이 용감하게 불길로 뛰어들기도 하고,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고의로 막아 대형 사고를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는데요. 이런 빛나는 시민의식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 국민의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시민의식. 한국에서 시민의식이 부각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 과제가 있었고 민주주의 실현이 우선이었죠.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88 서울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때마침 경제와 민주주의가 눈부시게 발전했었고 한국의 발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민의식이 중요시됐는데요. 시민들이 실제 행동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서서 사회 내지는 국가 권력의 변화를 촉구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근대 짧은 역사 속에 도도한 하나의 흐름이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런 것 속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의 민주적인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에서도 다른 나라 또 서구 선진국에 못지않게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 시민의식을 발전시킨 혁명의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시민혁명을 들 수 있는데요. 절대 왕권에 맞선 프랑스 시민혁명은 자유와 평등, 인권에 대한 의식 전환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민의식은 지속적인 교육과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성장하는데요. 국민들이 이런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지키느냐에 따라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시민의식이 결여된 모습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무단투기부터 음주운전, 무단횡단, 해외 관광지의 한글 낙서들까지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는 세계인들의 박수를 받을 만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가 왜 어떤 일에서는 부끄러운 수준의 시민의식을 나타내는 걸까요?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시민의식, 민주적인 시민의식이라는 것들이 큰 역사를 이룰 만큼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발휘되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반면에, 경제적인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의 생활의 영역에서는 또 우리 사회 또 시민의 모습은 굉장히 이그러진 얼굴처럼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에 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은 있으되 자기 생활에 대한 그런 피곤함으로 해가지고 남들하고 같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들은 많이 약해지고,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떨까요? 시민들은 에티켓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처벌이 매우 엄격한 편인데요.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 우리나라는 벌금형, 미국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보다 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독일의 경우 시민의식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민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1970년대에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시민교육 3원칙을 합의. 현재 전국에 1000개에 달하는 시민대학과 정치교육원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점점 펼치고 있는데요. 어떤 진로 문제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그거 이외에 그 지역사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같이 민주적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 풍토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성적이라든가 혹은 또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민주주의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이 한쪽으로 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자기 이해관계에 너무 치중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을 양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민주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게 너무 제도적인 장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자율성을 발휘한다든지 또는 비판적 사고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돕고 판단하고 도움 주는 역할이 부족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패턴을 바꿔야죠. 패러다임을 바꿔서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고 상호작용의 가치를 키우면 충분히 이제 민주적인 가치, 다시 하겠어 민주시민의 가치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미지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다르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미지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 선거에서 투표율은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투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대 대선 투표율 77%, 지난 6월 지방선거 투표율도 마의 60%를 넘겼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높아진 시민의식의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그렇다면 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동안에 경제적 가치만 우리 사회에 존재했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장, 경쟁력, 효율 이런 식의 또 이제 수익성이 남게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푸시하고 몰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게 되면서 좀 더 공동체로서의 시민의식이 찾기가 힘든 건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경제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경제와 더불어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것들이 직장에서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좀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런 식의 제도 정책을 운영한다든가.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남들의 손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전혀 내가 주권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틀에서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하는데요. 그럴 때 비로소 올바른 주권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에게 올바른 시민의식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시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더욱 나은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